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쉬어갑니다. 그러나 이번 주 당장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또 미국 1분기 GDP 잠정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 여전히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이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관세 유예 결정에 따라서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줬고요. 특히나 관세에 예민하다 싶은 이 철강 그리고 자동차 섹터 위주로 다시 한번 반등 보여주는 흐름 나왔습니다. 이 나스닥 선물 역시 1.5%가량 현재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코스피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0.16% 상승했네요. 이 전일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64원 선에 마감이 됐는데 야간에서는 조금 7원 정도 급격하게 올라오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이 지난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지만 저희 그만큼 더욱더 알찬 소식들 들고 왔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정말인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이 요즘 뉴욕 증시, 간밤에는 휴장으로 이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은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어제 코스피를 약 2% 가까이 들어올렸던 이슈 역시나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는 좀 온기가 작용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이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앞서서 23일 50% 관세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또 한 번 정책이 뒤집힌 건데 유예 시한은 7월 9일,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 유예가 끝이 나는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가,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미국산 자동차와 또 농산물을 충분히 수입하지 않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만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관세 유예를 요청했다. 유럽 측에서 먼저 손을 건넸다. 이런 식으로 발언은 했지만 애초에 이번에 관세 부과 자체가 일종의 경고에 불과했다는 분석까지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자 이걸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으름장을 놨다는 분석입니다. 의도가 어찌됐건 간에 이 발표는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 휴장 중이었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450포인트, 약 1% 가까이 상승했고요. 또 S&P 500과 나스닥 선물도 각각 1.2% 그리고 1.4%가량의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반등했는데요. 이 독일의 닥스 지수는 1.7%, 프랑스 까크 지수는 1.1% 상승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하락분을 만회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되게 자연스럽다는 듯이 넘어간 그런 분위기였고요. 이런 시장 반응은 이 관세 부과 유예로 인한 불확실성 감소, 그리고 무역 전쟁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이렇게 기인이 된 거겠죠.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를 당연히 피할 수가 있게 됐고 투자자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시적으로나마 유예됐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안심하기엔 너무 이르죠.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에 새로 부과하거나 바꾼 관세 정책만 50회 이상을 넘어간다 이렇게 꼬집기까지 했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관세 유예 결정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관세 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특히나 보여주기식, 약간의 겁주기식 발표를 남발을 하다 보니 미국의 주식과 채권 그리고 통화까지 현재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더더욱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이 스마트폰 관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지난주 말 흔들었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이 스마트폰 관세, 다시 한번 이걸 재확인하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삼성전자까지 정확하게 못을 박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이었죠.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도 출발이 약했지만 곧 김문수 후보가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서 반도체 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 관련 발언을 하게 되면서 장중에 양전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주가가 순항할 수 있을지 참 잘 가주면 좋을 텐데 우선 발언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팔리는 아이폰이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역시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범위를 넓혔는데요. 관세 적용 시점은 6월 말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미국 내에서 스마트폰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사가 없다는 점이죠. 애플은 중국과 인도에서, 삼성전자는 대부분을 베트남과 인도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모토로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될 경우엔 제조사들은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7월 뉴욕에서 갤럭시 Z 폴드 7, 플립 7을 공개할 예정이고 애플 또한 9월 아이폰 17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 신제품 가격이 관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애플과 삼성전자 주가 모두 하반기에 실적 불확실성에 노출됩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아이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현실화되면 매출 타격이 거의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폭스콘이 2조 원 규모의 이 인도로의 공장 이전 소식까지 발표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균열이 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기업들 간의 사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비중이 줄고 있지만 갤럭시 Z 시리즈 등 이 고가 제품의 관세가 더해지게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 악화가 함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다시 한번 왜 상하이에다가 다시 한번 이런 R&D를 맡기게 됐는지 그리고 베이징을 왜 방문하게 됐는지 점차 좀 비슷하게 수렴해가는 CEO들의 행보네요. 이어서 다음은 중국 이슈가 바로 전해졌습니다. 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멋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중국 정부의 모습인데요. 이 제조업 육성 전략을 재가동한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이 시진핑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에 반도체 장비 같은 핵심 기술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기차와 태양광, 로봇 등의 미래 산업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되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큰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과거 중국 제조 2025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했었던 전략의 연장선인데요. 이번에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를 키우는데 보다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현재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의 소비를 자신들처럼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를 바꾸길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소비를 강제로 늘릴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면서 이 요구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제조업의 부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는 건 중국이 제조업 통제권을 굳건히 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인터뷰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티셔츠나 양말을 제조할 생각은 없다. 우리는 전차와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려 한다. 이번 중국의 제조업 계획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우선 이 중국이 첨단 기술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수출을 늘린다면 한국의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들 당연히 가격 경쟁에 더욱더 시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품질까지 따라잡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기회도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모든 부품이나 장비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국이 기술력 있는 중간재나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대중국 부품 수출 비중은 전체의 67%를 차지합니다. 다만 중국 경기가 약해지고 소비가 줄어들면 한국의 화장품이나 콘텐츠와 같은 이 소비재 수출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중국이 너무 많은 제품을 싸게 덤핑으로 찍어낼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게 되면서 한국 제조업에 근본적인 구조적 타격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산업도 더욱더 치열한 경쟁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 섹터별 전략 차별화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올 여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물음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이 닐 카시카리 총재가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치가 않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남겼는데요. 이 자세한 발언 내용을 보자면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의 총재죠. 닐 카시카리. 최근 도쿄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선 데이터도 정책 환경도 너무 불확실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무역 협상과 이민 정책의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히 그 전과 같이 물가나 고용 지표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꺼내든 이 관세 카드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최대 25%의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서 유럽 제품에까지 50% 부과할 방안을 검토했다가 현재 유예한 상황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 당연히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늦추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이런 환경을 꼬집으면서 통화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에도 부담이 크다라고 진단했는데요. 연준의 다른 인사들, 예컨대 시카고 연은 총재 오스탄 골스비 등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조건은 아직 아니다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 역시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이 9월 이전에 연준이 움직일 가능성이 어느덧 40% 아래로 떨어졌네요. 무역 갈등이 정리가 되고 또 지표가 뒷받침돼야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정책주 관련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료가 풍부하다는 것에 약간은 좀 안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하지만 얼마 이제 대선도 남지가 않았죠. 특히나 오늘이 드디어 이 마지막 제3차 TV 토론회인데요. 관련해서 이슈 한번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8시입니다. 이 대선 3차 TV 토론회. 이번에 정치 분야에서 토론을 주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유권자들에게 TV에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공식적인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바로 내일이죠. 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27일까지 발표가 되는 수치가 마지막으로 표심을 가늠짓는 그런 지표가 되는 셈인데요. 정책 수혜주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공통적으로 떠오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에너지와 인프라 투자입니다. 양당 후보 모두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에 대비한 전력망 고도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수혜 섹터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초고압, 송전망, HVDC 및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두 번째, 해상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 기업.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원전 장비주인데요. 특히나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원전 비중 60% 확대를 공약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전국 단위의 해상풍력 단지와 또 서해안의 HVDC 구축을 내걸면서 전력 인프라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27일까지 발표가 되는 이 여론조사 흐름과 더불어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 이후에 따라서 이 정책 수혜주들의 모멘텀도 약간은 엇갈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그간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이어갔었던 한국 증시였죠. 과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 보여줄지 계속해서 정책 관련 모멘텀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What's Know 5 여기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적이 있는 나라 간의 외교에 본래 정답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공격과 방어가 존재하죠. 그 전쟁에 이익과 손해라는 국가 간 계산이 이 관세라는 도구로 표출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 이번에는 EU를 상대로 해서 관세율 50%의 관세를 부과를 하렸고 엄포를 놓은 후에 약 한 달 정도 미뤄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특별대담 관세 특집 최양호 전 현대정제연구원 고문님 나와 계십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고문님 지금 관세를 또 한 번 EU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그 어떤 그 시그널을 보냈냐면요. 네. EU한테 중국을 좀 때리는데 좀 도와줘 그랬는데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최근 EU가요. 중국하고 7월 달에 정상회담을 합니다. 베이징에서. 네.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하면은 뭐 현지에 가서 하니까 좋은 얘기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조금 지금 속이 좀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제 이 전제를 까면 유럽연합이라는 게 미국을 착취하기 위해서 결성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늦게 가느냐. 내가 영국하고 협상할 때 다 가이드라인이 줬잖아. 왜 그걸 안 지키려고 그러고 뭐 중국 갖고 지금 저걸 뭐 쿵짝쿵짝 하려고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금 중국에서 유럽으로 타겟을 싹 변경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지금 뭐 관세 뭐 유예했다 안 했다 뭐 또 그러면서 자기 그 트위터에 보면은 관세 모든 건 내가 정한다 이랬거든요. 네. 등등을 봤을 때 지금 사실 EU의 지금 이 내부적인 문제는 각국별로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조정하려고 막 하는데 어쨌든 간에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지금 G7을 지금 엽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의 카나나스키스에서 하는데 거기서 어떤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캐나다 지금 백악관 쪽에서는 아니 좀 공부 좀 하세요. 영국한테 다 줬잖아요. 우리가 면세도 해줬고 그다음에 뭐 유예해 주는 거 영국 예를 보면은 다 알 텐데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스토리를 굉장히 강한 톤으로 지금 얘기하면서 사실 중국에서 유럽으로 타겟을 지금 살짝 변경한 듯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진행속도 너무 느립니다. 좀 빨리 합시다. 제가 정할 거예요. 뭐 등등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타겟을 변경해 가면서 관세 정쟁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보입니다. 네. 네. 이게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네. EU의 어떤 철벽 그 방어와 또 관세나 뭐 이런 비관세
철벽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리가 적자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이런 이면들이 숨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숨어 있고요. 네. 사실 지금 상품에 관해서만 하면은 네. 지금 뭐 적자니 뭐 이런 건 하지만 서비스 부분들은요, 이 적자 폭이요, 2천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싹 줄거든요. 그거 싹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도 지금 할 말이 있는데 이유가 지금 뭐 단일 대우 형성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각국에 따라서 이쪽에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변곡점을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6월 15일, 17일에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겠냐 보이는데요. 정답을 내놓는다. 근데 계속 지금 백악관이나 참모들이 흘리는 거는 그거죠. 우리가 영국하고 협상 끝냈는데 잘 끝냈어요. 면세도 해줬어요. 깎아줬어요. 뭐 등등을 다 줬는데 왜 뭐 이 모범 답안 줬는데 왜 지금 뭐 답안지를 왜 제출을 안 하냐. 이 지금 메시지가 제일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했는데 네. 너네가 안 하는 거다. 그렇죠. 딱 라는. 지금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찰떡처럼 했는데 우리 다 해줬지 뭐 다 니네 숙제 뭐 가이드랑까지 자고 예상 질문지 다 줬는데 왜 답을 안 주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7월에서 베이징에서 중국하고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EU가 사실은 좀 도와주길 바랬거든요. 네. 중국 때리는데 EU 같이 합시다. 말은 그래야죠. 디커플링 하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보니까 따로 만나갖고 7월 달에 따로 만나갖고 북경에서 이제 뭘 하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줬다 놨다 지금 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90일 유예했다가 그것도 뒤집고 뭐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위터에 쓴 거에 아주 뭐 한 문장에 포함이 돼 있는 함의는 뭐냐면 제가 정합니다 이렇게거든요. 제가 모든 걸 정한다 그랬기 때문에 중심에 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6월 14일이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에요. 네네. 근데 그날 1991년 이후에 미국에서 열병식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또 뭐 올해가 미군 육군 창군 250주년이에요. 네네. 지금 뭐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워싱턴 DC에서 퍼레이드를 뭐 와, 어마무시하게 네네네. 한다. 그럼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미국은 또 독립기념일로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빌드업하는 게 눈에 보여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고 7월 4일이면 이제 우리도 새로운 대통령이 분명히 이제 이번에 그쵸? 네. G7에 초대를 받았어요. 네. 캐나다에서는 이제 정상회담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우리나라를 어떻게 또 뭐 들었다 놨다 할지 걱정이 지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많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게임을 주도하겠다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유는 이 게임 신청을 그럼 받아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유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요. 네네. 지금 그리고 뭐 어차피 계산을 해보면은 뭐 개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다 충분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영국의 그런 답도 있지만 단일 대우로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데 폼베리안 지금 뭐 이 위원장이 굉장히 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진짜로 각국별 우선순위가 너무 달라요. 유럽 내에서는. 그것만 정리가 되면은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뭐 변곡점을 G7으로 좀 보고요. 네. G7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일본이 네. 지금 G7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결과요? 이 무역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일본도 뭐 거의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지금 3차 이상의 지금 협상을 끝내기로 해서 지금 일본 정부에서 뭐라면 패키지로 결론을 내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 네. 조금 저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손정희 뭐 소프트뱅크 회장께서 또 큰 결단을 했어요. 뭐랬냐면 미국과
미일 공동 펀드를 해서 지금 미국이요 조금 뒷골이 송송한 게 뭐냐면 네. 무디스가 신용등급 네. 강등했잖아요. 그리고 뭐 국가부채 지금 많은데 미일 공동 펀드를 통해서 이 미국 국가 뭐 채권을 발행하는 걸 좀 막아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도 지금 갖고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요번에 특히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이라서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지금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네. 네. 아, 이제 그렇게 따지자면 6월 14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있고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 말씀하신 대로 G7 네.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상회의에서 지금까지 한 빌드업이 어떻게 새로운 결과물로 탄생을 할지 어떤 새로운 소식이 들릴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EU 관세 부과 50%와 상관없이 또 스마트폰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라는 이 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이죠. 애플이 이 기술주 가운데서도 이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밀렸습니다. 한동안 이 잠잠했던 폰과 또 의약품, EU 등 관세 칼날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빼들고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 올리는 순간 미국 국내 여론도 지금 참을 수가 없는 부분들에서 네. 자, 이거는 조금 앞에 과장된 그런 어떤 이 틀을 짜는 부분들로 보고요. 이거 밀랑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생활 속에 들어온 생활기기이기 때문에 네. 이거 함부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삼성폰도 영향권에 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 25% 지금 맞으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누구 좋아지냐? 샤오미밖에 아이고. 좋아지는 데는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사실은 잘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다른 그런 문법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이제 경제 성적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무디스가 지금 신용등급 강등한 거 등등을 했을 때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미국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2026년이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2026년인데 미국의 선거가 있고 또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4연임을 하기 위한 이제 대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양쪽이 지금 사실은 급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추스리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큰 빅베스를 해서 떨어뜨려 놨지만 올라가는 국면에서 그런 이벤트들을 열기를 원하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약간 좀 길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내년도 연말까지 선거까지는 이러한 우당탕이 네. 굉장히 할 거고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여러분 졸면 사고 다발 죽는다 구간. 네. 생각으로 여러분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자연임도 또 빌드업이 필요할 거고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적극적인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이기 선거는 그때 치러야 되거든요. 네. 올라가는 거면서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로 전략가라는 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막 떨어져도 사실은 급한 게 없잖아요. 네. 선거는 항상 경제 상황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했을 때 집권당이 우세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세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정치공학적인 것까지도 지금은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관세뿐만이 아닙니다. 이 중국 견제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미중이 좀 이렇게 협상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아무래도 화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유학생들을 좀 인질로 끌고 왔습니다. 네. 그것도 이 사실상 특정 국가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일 것이다라는 이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SNS에 이 왜 하버드의 학생 거의 31%가 외국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했고 유학생 차단, 이 등록 차단에 이어서 외국 학생의 이름과 또 국적을 요구하기도 네.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트럼프 2기, 1기 때도 그랬지만 네. 2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버드 대학을 진보 이념에 아주 중심지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문화 전쟁에 타깃이 돼 있고 지금 하마스를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고 처음에는요 이거 맨 처음에 하버드를 이제 뭐 공격할 때 일부 언론에서 뭐라 했냐면 시진핑의 딸이 네.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다. 네. 시밍징이라고. 그래서 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죄어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이 하버드대를 조종해서 뭐 첨단 기술 접근하는 거, 그다음에 안보 법률 우회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 내 중국에 대한 비판 억제하는 것에 중심지가 하버드라고 이제 했고요.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대도 이 중국계 스파이 조사는 차이나 이니셔티브라는 걸 해서 네. 그때 막 곤란했거든요. 네. 그건 이제 다시 재현하는 거니까 크게 지금 적어놨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수위는 굉장히 높아졌죠. 외국인 학생들 활동 기록 모두 내놔라. 그다음에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건져내고 2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돈들이 어디 제일 많이 쓰냐면 하버드 대학 내에서도 의과대학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돈이에요. 왜 유독 의과대학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먼저 차단이 지금 막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잘 보여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한릉그룹이 미국의 하버드대 보건대학에 2억 달러를 기부를 합니다. 오.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요. 하버드 항릉, 항릉그룹 거기가 거기가 그 건물 첸 이름 씨. 말씀하시는 네, 거죠? 거기가 네. 보건대학원이 첸 보건대학으로 바뀌어요. 그런 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뭐 하는데 거기에 이제 포장지를 잘 써야 되죠. 유대인들을 뭐 적대적으로 네. 한다, 친하마스다, 그다음에 인종주의적 다양성, 뭐 포용, 뭐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하버드가 이제 이렇게 두들겨 맞는 과정에서도 뭐 콜롬비아 뭐 다 하고 심지어 자기가 나온 펜실베니아 대학도 지금 사실 그 뭐 영향을 입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잘 보셔야 되고요. 사실 뭐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1928년부터 옌칭 연구소라는 게 있어갖고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애꿎은 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뭐 그러게 이렇게 말입니다. 괴롭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뭐 수업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서 수업 듣는 게 아니라 다 온라인으로 듣는 학생들도 많아요. 네. 그래갖고 온라인만 지금 듣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치들이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좀 뭐 크게 번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어떤 뭐 전례를 남기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유는 정확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뭔가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시대에는 정치적 부담이라고 여겨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중국 조선업 견제도 좀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 하파로이드에서는 중국 조선소 발주처에서 제외를 검토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이거 계실까요? 뭐 속으로는 우리 박수 치고 있죠. 예, 뭐 미국이 이제 네. 중국 조선업 견제하면 일단은 다른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배들에는 통행료 받겠다는 네. 거예요. 뭐 그럼 뭐 이거는 뭐 다 이제 우리한테 뭐 호재인가요? 좋은데 벌써 컨테이너 중국선의 지금 글로벌 점유율이 86%인데 그게 네. 중국계 지금 51%로 떨어졌어요. 네. 아랫게 좀 뭐 중국에서 전화 왔다고 뭐 조선업계에 있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독일의 하팍로이드라고 네. 있거든요. 거기가 제 3위 LNG 만드는 데인데요. 거기서 20여 척 정도의 지금 규모의 이거 해줄 수 있느냐. 네. 중국에서 만들면 무조건 돈 내야 되니까. 네. 거기다 일본의 ON이라고 완이라고 있는데요. 12척 예약을 하겠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조선업 기술이 막 올라왔잖아요. 저가 수준 이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지금 뭐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네. 지금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이 큰 캐치프레이스로 한 게
배를 다시 건조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와 합쳐져서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이 얼마만큼 글로벌로 약진하느냐, 요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지금 그렇다면 한국은 뭐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지만은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문턱에 딱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큰 이 뭐 변화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LNG에 지금 많은 우리 기술적인 축적이 돼 있어서 거기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계도 LNG 말고도 포트폴리오 다양화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미래 성장성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조선업 슈퍼사이클 문 앞에 딱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조선업종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호재일 그렇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호재가 좀 장기화 되려면 수주 전종 다양화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이거라고 이제 LNG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뭐 점유율 높이려면요, 네. 저가도 좀 갖고 오고 우리 주변도 좀 넓히고 이거 미국과 기술을 어떻게 교류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뭐 진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위기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위기가 아니고 이거는 기회죠? 뭐 기회입니다. 예. 네. 위기에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데 뒷부분이 더 그렇죠. 크게 네. 부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2회 기회다. 굉장히 네. 좋은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좀 국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이 모든 이슈가 Make America Great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기조와 좀 맞닿아 있는 라인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좀 국방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육사 졸업식 축사에서 1천여 명의 학생도 앞에서 축사를 했는데 이 미군이 다른 나라의 국경을 지키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요번 육사 졸업식 보고 속으로는 뭐 크게 좀 웃었어요. 육사 졸업식인데 분홍 넥타이를 하고 가신 거예요. 야, 저게 맞는가? 그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골프 얘기하고요. 어머. 그다음에 알카포네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개명 워렌 레빗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 그분 얘기 나오고 게리 플레이어라고 골프 잘 치시는 분 있잖아요. 아니 그 육사생도 앞에서 키 작은 사람도 거리 멀리 나간다 그러면 그게 들리겠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진짜. 그러나 어쨌건 간에 지금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날은 끝났다. 그래서 이건 동맹 방위보다는 자국 우선 기조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지금 때를 맞춰서 임시 국가방어 전략 지침이라고 국방부에서 내놓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 대만 보호하는 데는 미국이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뭐 분쟁 지역은 동맹들에게 최대한 이간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끝에가 뭐가 나오냐면 주한 미군하고 그럼 주1 미군하고 합치는 얘기까지 지금 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28,500명의 미군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한 16% 정도를 괌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 지침에 좀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이제 싸우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의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뭔가 이제 나올 텐데 어쨌거나 우리가 G7에 우리나라가 지금 초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새로 이제 뭐 이 선거에서 이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제 뭐 열흘 만에 가야 돼요. 준비를 좀 잘 하셔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리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인수위가 없잖아요. 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네. 저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열흘 만에 있다는 것을 그 참모들은 꼭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준비하시는 이 뭐 공무원 여러분들은
한 발 더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군에서 DEI라고 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네. 정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거면은 이건 거의 사실 약간 이제 손 털겠다. 우리 이제 신경 안 쓰겠다. 약간 이렇게까지 보여지거든요. 예, 뭐 하고 실력인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그 뭐 가슴 속에는 그게 네.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네. 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거를 나라에까지 적용을 한 거거든요. 트럼프 뭐 아시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군사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삼도 육략부터 해서 이거 너무나 병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강해야 되는 부분들로 지금 가져야 되고 요번에 육사 졸업식 때 뭐 말한 얘기 이제 뭐 그런 골프 얘기 말고도 좋아하는 일을 해서 모멘텀을 잃지 마라 또 좋은 얘기들은 해주셨어요. 근데 하여튼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가져라는 부분들의 생도들이 박수를 친 거로 봐서는 그런 면에서는 또 뭐 리더로서 자국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 미국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만하지만 당하는 우리는 또 이 뭐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다. 지금. 맞아요. 네. 어질어질합니다. 네. 자, 미국이 한국의 민감한 통상 규제들 다수를 거론하면서 비관세 장벽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이 됐죠.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또 쌀 고유 관세, 그리고 배출가스 규제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약값 책정 정책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루두루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줄라이 패키지 지금 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월 8일까지 기한인데, 자, 줄 것과 안 줄 것의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이거 크게 가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같은 거면 이제 30개월 미만은 안 되는데, 네.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고 딱 들이밀으면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다음에 플랫폼 공정경제 촉진법 같은 것도 우리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받아들이고 뭐 광고하는 부분은 반하고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네. 가야 되고요. 뭐 쌀 같은 경우에는 뭐 쿼터 넘어가면 513%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딱 정해서 가서 미국 측을 압박해야지 요거는 통과될 건데 안 그러면 여기다가 막 이거 얘기하다가 한 얘기 뭐 이런 협상 가면요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면 방위비는 어떡할래 뭐 이제 이렇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잘 정해서 하고 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다는데 받을 것만 받아야 됩니다. 네. 예, 뭐 줄 거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나오고 지금 가서 제일 먼저 얘기될 게 죄송합니다만은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자유무역의 FTA 맺은 데 아닙니까? 네. 그거 없애려면요 2달 이상 국회에서 얘기해야 되고 2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실래요? FTA 갖고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저걸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규약으로 돼 있고 이제 법제화 돼 있는 건데 이거 뒤집으려면은 진짜로 총 국회 입법 기간까지 하면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2년 동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FTA를 제일 앞장서서 기준을 정해 갖고 갔을 때는 뭐 여러분 우리 지금 대표단들이 잘 할 것 같고요. 모자르시면은 마지막 말석을 저한테 주시면 옆에 가서 다 뭐 제가 수발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과 둘러싼 관세, 중국 견제 정책 등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특별 대담을 통해서 더 알찬 내용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특별 만남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수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삼촌의 과거는 훌륭한 원자력 박사님. 원자력 발전의 원료 우라늄의 높은 러시아 의존도를 낮춰라. 트럼프 우리는 작은 것도 할 거야. 오클로 주가 급등세. 트럼프 한마디가 주식 청룡열차 티켓. 자, 오늘은 이제 그 메모리얼 데이라 우리나라에 따지면 현충일에 그 해당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국립묘지도 가고요. 그 6.25 전쟁 때 그 우리 참전하셨던 용사분들도 거의 다 묘지 안장되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또 그 모습을 기리면서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분도 많고요. 항상 그 미국이 이제 우방으로 자리 잡은 결정적인 계기였고요. 이제 지금도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이제 트럼프 삼촌의 과거를 밝혔는데 트럼프 삼촌이 수년 전에 훌륭한 원자력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이제 기술이 발전됐다. 그 우리나라 그 대선 토론회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그렇죠. 두 개를 이제 크게 예로 들잖아요. 원자력 사고가 그 큰 게 두 개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사실 원자력의 저런 굉장히 불안하다 이러면서 저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너무 무섭네. 그 완전히 이제 후쿠시마랑 체르노빌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버렸잖아요.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엄청나게 높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 수산물이라던가 식물이라던가 뭐 곡식 같은 거는 먹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려는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원자력 르네상스를 열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자력은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하고 청정에너지다. 그리고 왜 안전해졌냐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발전됐다고 합니다. 뭐 바로 이제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 뭐 이런 것이 발달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능 때문에 이제 원자력은 굉장히 안전한 뭐 지금 그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지금 트럼프가 밝히고 있고요. 또 7월 4일을 되게 좋아하네요. 그렇죠? 이번 연도 7월 4일까지 상원이 그 연방 그 법안 있죠. 하원에서 통과된 그 단 하나의 아름답고 큰 법안 그것을 통과시킨 것을 상원으로 공을 넘겼기 때문에 상원에서 7월 4일까지 통과를 시켜라. 지금 연방 그 정부의 하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고 그 상원 그 의장이 있죠. 압박을 넣고 있죠. 8월까지 밀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스콧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7월 4일까지 왜냐하면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뭔가 발표를 하면서 업적을 기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내년 7월 4일까지는 또 이제 세계의 새로운 실험용 원자료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7월 4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짜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때 뭔가 되게 의미 깊은 날에 뭐가 이루어지게 딱 맞추는 것을 트럼프가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딱 입맛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원자료가 있는 부지에 또 새로운 원자료 건설 허가를 내리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또 말을 하고 있고요. 자, NRC죠. NRC가 원자력 규제위원회입니다. 이제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이제 말 그대로 규제를 하는 곳인데 규제를 확 풀어버리는 것이죠. 이 원전 허가 결정을 18개월,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리액터라던가 SMR에 신속 인허가 경로를 마련했고요. 이제 풀 수 있는 거는 다 풀어버린 것이죠. 자, 원자력 발전 원료 우라늄의 높은 러시아 의존도를 낮춰라. 자, 지금 트럼프가 푸틴이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푸틴이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그 비행기인가요? 그 앞에서 이제 소리 막 엄청나게 날개 소리가 나는 데서 이제 인터뷰했죠. 뒤에 나올 텐데 푸틴하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푸틴이 완전히 미쳐버렸다. 지금 뭐 종전 협상을 한다 뭐 말하다 2시간 통화했다 막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뭐 어제 그 개전 이후에 사상 최고 규모의 뭐 러시아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떨어졌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방공망도 굉장히 약화된 상태고 이 전이가 지금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공습이 굉장히 뼈아픕니다. 그리고 민간지대를 자꾸 공격을 하면서 병원이나 이런 상점들의 어린이까지 사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완전히 미쳤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미쳤다고 푸틴한테 표현을 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금 발표하진 않고 있어요. 저번에 그 표 들고 나와서 그 어떤 무인도의 펭귄이랑 그 물개들한테까지 지금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물개들한테도 부과했으면서 러시아는 꼭 쏙 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러시아를 어떻게 뺄 수가 있냐. 개발도상국한테도 다 매겼잖아요. 어제도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아니 뭐 양말이나 티셔츠 만들 거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팀쿡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폰 생산 공장 미국으로 옮겨라. 이 얘기하고 있는데 애플 아이폰은 그렇다 치고 티셔츠랑 양말 연필을 옛날처럼 안 만들 거잖아요. 근데 티셔츠랑 양말 연필 만들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까지 관세를 부과시킨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그렇게 티셔츠 연필 만들 생각도 없으면서 개발도상국에 부과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물개한테도 부과를 해놓고 러시아는 쏙 빼놓으니까 왜 러시아한테만 약한 모습을 보이냐 계속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가 푸틴한테 완전 미쳤다고 했으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다시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 공화당, 민주당 의원 할 것 없이 지금 러시아의 원유랑 우라늄을 수입하는 나라한테 50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지금 거의 여론상으로는 통과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다 지금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음모론대로 푸틴하고 정말 너무 친밀한 친구인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지금 봐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서 우라늄과 지금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한테 500%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럼 러시아가 굉장히 위축이 되겠죠. 수출을 못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여러 가지 그동안 제재 때문에 수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결국에 중국이랑 인도에 원유 팔아먹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로 지금 그 군사 무기 사고 북한 도움 받아가지고 전쟁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부분을 막아버리면 물론 중국은 계속 수입을 하겠죠.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 만약에 미국의 제재에 흔들리게 된다면 러시아산 원유나 우라늄을 수입을 안 하겠죠. 그럼 그 부분에서 경제적 타격이 오니까 전쟁에서도 조금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부분을 시행을 트럼프가 입을 직접 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라든가 민주당 의원, 상원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라늄이 거기서 나왔는데 우라늄은 이 원자력 발전의 기본 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원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우라늄에 대한 얘기도 사실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트럼프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완전히 미쳐버렸다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라늄에 대한 의존도가 러시아에 너무 높다 이걸 줄여야 된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희한하게 강하게 얘기를 안 해요. 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감세 법안에 대해서는 그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 이름 2명 찍으면서 그쵸 완전 찍어 내렸죠. 탈락시켜야 된다고 다음 선거 때. 그다음에 상원에서 빨리 7월 4일까지 통과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감세 법안에서는. 근데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말했어요. 지금 제가 말한 러시아 의존도가 우라늄이 높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뭔가 어떤 트리거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푸틴이 완전히 미쳤다고 표현했는데 완전 미쳤다고 표현할 정도로 더 나가던가. 그렇죠? 지금 여기서 우크라이나 공습을 더 심하게 해가지고 막 어린이 사망자가 수백 명씩 속출한다던가 이러면 아마 트럼프가 그때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은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자체적으로 28%를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27%가 러시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지금 계속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992년도부터는 미국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들이 우라늄을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농축 우라늄의 72.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중에 러시아가 27%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아까 전에 그거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제재 대상이 돼요. 그 상원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이 뭐였어요? 러시아산 원유나 우라늄을 수입하는 국가에다가 500%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자신도 러시아산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으면 그럼 되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그럼 미국한테 500% 관세를 매겨야 되나, 이거?
그렇죠? 미국이 지금 러시아산 우라늄을 이렇게 수입하고 있으니 그 법이 통과가 되면 500% 관세를 미국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러시아산 우라늄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원자력 발전 르네상스를 지금 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르네상스를 여는데 원료, 씨앗이 이게 지금 우라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독립을 안 하고 완전 르네상스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상충되잖아요. 그럼 이해 상충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러시아를 푸틴을 미쳤으니까 밀어내야 되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500% 관세를 부과받아야 되는데 원전 르네상스는 또 열어야 되니까 그럼 500% 관세를 부과받는 이 우라늄을 러시아한테 수입하는 이 상황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연다는 거는 러시아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렇잖아요. 원전 르네상스를 열면은 러시아가 논합니다. 러시아가 우라늄을 제일 많이 팔고 있으니까요. 미국에다가. 그럼 이게 음모로 정말 음모론이 끝을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푸틴 먹여 살려주려고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해서 원전 르네상스 연다고 했나 보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몰릴 지경이 돼버리면은 트럼프도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미국이 지금 가장 자기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원은 많아요. 안 파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27% 점유율을 하고 있고요. 농축 우라늄에. 그다음에 이제 원전 강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으로 지금 자체 발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완전 반대죠. 근데 독일도 농축 우라늄을 미국의 6% 정도 점유율로 수출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우린 작은 것도 할 거야. 오클로 주가 급등세인데 뭐냐면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는 큰 것도 할 거고 작은 것도 할 거다.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했던 그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터진 그 대형 원자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핵 연료가 우라늄이죠. 결국에 여기서 우라늄을 독립시키지 못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돼버려요. 원전 르네상스를 열어가지고 아까 말대로 기존의 원자로 있던 자리에 부지에도 또 원자로를 만들고 원자로 지금 그 개발하는 것을 18개월로 인허가를 단축시키고 이래주면은 누가 좋다고요? 러시아가 군비를 더 벌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완전 이해상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라늄부터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부터 이제 쫙 기업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오클로라는 업체는 여기 있죠. 오클로라는 업체는 여기 설계기술연구에 SMR이 스몰 모듈러 리액터잖아요. 작은 모듈러예요. 작은. 그러니까 대형 원자로는 큰 부지에다가 세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조그만 그 로켓 같은데 한꺼번에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동도 편하고 부지도 굉장히 절약되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죠, 어제. 미군 부대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미군 부대 안에도 원자로를 설치하는 거를 허가하겠다고 그 내용이 나왔어요. 행정명령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유스케일 파워,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 소유한 이 회사도 여기 속해 있는 거죠. SMR 설계기술 연구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오클로도 있죠. 오클로는 SMR 스타트업이에요.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 실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주가가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거죠. 여기 유스케일도 있고요. 원자로 장비 부품 있고 원자로 운영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모든 회사들이 다 망라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든 회사들이 다 망라되어 있고요. 상장 회사도 있고 비상장 회사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무슨 원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거대한 돔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월성 원전, 고리 원전도 보면은. 근데 이거는 정말 작습니다. 말 그대로 스몰이죠. 그래서 SMR이에요. 여기 안에 그런 것들이 모두 집약되어 있어요. 굉장히 스몰화돼가지고. 그냥 이동하고 다닐 수도 있고 차에 싣고 다닐 수도 있겠죠.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 SMR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거를 왜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게 3.5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뉴스케일 파워가 하고 있는 게 4세대고. 근데 SMR이 벌써 그렇게 발전했어? 3.5세대까지 왔다고? 그럼 1, 2세대는 뭐야? 1, 2세대는 SMR이 아닌 겁니다. SMR이 1세대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자로를 통틀어서 1세대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그 거대한 원자로들 있잖아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에 터진 그게 1, 2, 3세대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작아진 거죠. 여기부터가 SMR입니다. SMR이 3.5세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SMR로 따지면 3.5세대가 1세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3.5라고 해가지고 SMR이 마치 1세대부터 시작한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닌 거죠.
그냥 원자로 전체의 발전 과정의 단계예요. 1, 2, 3세대가 대형 원자로로 발전해 오다가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땅도 많이 필요하고 사고가 터지면 크게 터지다 보니까 이제 미래의 이 원자로는 SMR로 나가겠다고 해서 지금 이게 부각이 되는 거고, 바로 여기 APR 1000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표준. 그렇죠?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뭐 로열티를 주고 배워가지고 만든 한국형 원자로의 표준. 여기서 이제 3.5세대가 나오고 4세대가 이게 우리나라 두산에너비티나 이런 게 하는 게 3.5세대고 현대건설이나 4세대가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미국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 3.5세대, 4세대는 저기 세대의 차이일 뿐 기술력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자, 오클로는 지금 이제 핵분열 발전소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아까 말했듯이 스타트업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무슨 시계의 시침 부침처럼 되어 있죠. 이게 실적이 아예 없어요. 스타트업이라. 지금 그냥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급등 나왔죠. 지금 원자력 르네상스 한다고 했고 갭상승 급등 또 나왔습니다. 지금 $50 근처까지 갔고요. 지금 이미 사실 그 전에 $60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이만큼 내려왔다가 여기 주봉에 50주선 딱 맞고 여기서 다시 다이렉트로 올라갔어요. 변동 진짜 심하죠. 이건 월봉입니다. 월봉 보세요. 이 전까지 아예 움직임이 없었다가 2024년부터 갑자기 변동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이 보세요. 이 봉과 이 봉의 차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이슈가 불거지니까 이렇게 급등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도가 지금 또 나왔죠. 어저께 5월 26일 날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오클로랑 4세대 SMR 사업 협력한다. 그렇죠? 오클로가 우리나라 업체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오클로랑 4세대 SMR 아까 나왔죠? 3.5세대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고 미국 회사들이 4세대 SMR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23일 날 업무협약을 맺었고 26일 날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요 사무실에서 그 실무진들과 이 지금 그 회의를 하는 장면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이게 23일이죠. 23일 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클로랑. 그렇죠? 오클로랑 우리랑 이제 파트너가 됐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한마디가 주식 청룡열차 티켓이다. 여기서도 나온 것입니다. 정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에요. 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50% 관세 얘기 나왔죠. 근데 전화가 왔답니다. 그렇죠? 이분이 전화가 왔죠. 이름이 어렵죠.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물론 워딩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고 트럼프가 얘기한 거죠. 자, 우린 진지한 협상을 하고 싶다고 그녀가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나도 동의하겠다. 그럼 시간이 언제까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아까 집행위원장이 7월 9일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EU랑 미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한 달 넘게 시간을 벌어달라고 했대요. 트럼프한테. 그래서 트럼프도 그래 그럼 시간 줄게. 그래서 7월 9일로 연기가 된 거예요. 자, 요즘에 트럼프 리딩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주가가 이렇게 트럼프의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EU한테 관세를 50% 부과한다고. 왜 부과했는지는 목리부린 이유 그때 말씀드렸죠. 애플하고 구글이 소송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저기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급락을 했어요, S&P 500 선물이.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다시 6월 9일로 연기해준다고 하자 급등을 해가지고 내려갔던 폭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오늘 장은 휴장하지만 이미 선물 시장에서 다 회복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트럼프의 어떤 완전 관세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이라는 거. 결국에 트럼프의 저런 한마디 트루스 소셜, 행정명령 서명,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그리고 스콧 베센트의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은 철저하게 트럼프의 한마디 움직이는 장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표입니다. 아까 이제 이해하셨죠? 우라늄이 얼마나 원자력 발전에서 중요한지, 핵 발전에서 중요한지, 핵무기에서 중요한지, 그렇죠? 원자력 르네상스를 열려면 우라늄의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원자력으로 해쳐 모우라늄.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미국과 일본이 공동 출자하는 국부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손 회장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직접 논의했으며 양국 고위 인사들도 구상 윤곽을 공유받았다. 이 펀드는 양국 정부가 출자해 공동 소유 운영하고 일반 국민이 소량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초기 자금만 3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국부펀드는 기존 세금 감면 방식과 달리 정부가 직접 투자 수익을 얻는 구조로 베선트 장관이 증세 없이 세수를 늘릴 방안을 찾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다. 손 회장은 펀드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싶어하며 AI 인프라 합작 벤처 스타게이트가 유력한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참 시간 빨리 갑니다. 벌써 5월 27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확실히 이제 신문사들이 대선이 큰 이벤트가 가까워지니까 일면에는 이 기획 기사들을 많이 좀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데일리 좀 사면 16면에 있는 산업면이죠. 이쪽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사를 오늘 좀 가져왔고요. 요 다음 기사도 역시 반도체 관련된 이 외신 기사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두 가지 이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로 좀 연결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죠. 테크 기업 사재기 끝났다. DDR5 현물가 하락 전환.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DDR5 현물 가격이 하락을 했는지 이게 요 그림이 아닌데요. 어쨌든 그 이데일리 신문에 여기 있네. 요 그림입니다. 최근 한 달간 DDR5 DRAM 평균 현물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이게 4월,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그때 개당 5.5불까지 갔습니다. 이게 작년에 4불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게 4월 달, 3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좀 4월 말에 4월 24일로 돼 있죠. 그때 이제 고점 찍은 게 5.5달러. 그러니까 대략 4불대 초반에서 5불대 중반까지 올라간 거니까 30%가 넘게 오른 거죠. 그랬던 좀 DDR5 현물 가격이 그래프 보십시오. 계단식으로 뚝 떨어졌죠. 그래서 현재 5달러, 5.4달러대 후반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계단 가격이니까 5.5달러에서 5.4달러 정도 한 10%가 채 안 떨어진 거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정체가 좀 돼 있다라는 거, 요게 일단은 첫 번째 주안점이고요. 왜 그럼 정체가 됐느냐? 그게 이제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재기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재기는 왜 나왔던 거냐? 아시는 것처럼 연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관세 그러면은 부과되기 전에 빨리 현재 가격에 이 범용 반도체들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땡기는 수요죠. 이게 사재기 수요니까 이게 좀 있었고요. 그때 이제 DDR5를 비롯한 이 범용 반도체 DRAM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낸드 가격도 계속 올랐고요. 자,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뚝뚝 떨어지는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이 테크 기업들, IT 기업들의 이 범용 반도체 사재기가 좀 마무리가 됐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정도 재고 수준이면 이 앞으로 관세 정책이 펼쳐지더라도 당분간 버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식의 계산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들이 무한정으로 재고를 쌓을 수 없는 것.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90일 동안 지난 이제 4월 말에 미중 간에 이제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해서 그게 8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왜 8월까지 계속해서 사재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 이유는 재고를 쌓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정도의 재고가 쌓인 다음에는 그 재고를 쌓아둔 데 따른 이 재고 어떤 부담 이게 있고요. 또 하나가 그 다음에 갑자기 유예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합의가 완전 종료가 돼서 이제 미중 간에는 관세가 예를 들어 25%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동안에 과도하게 쌓아놓은 이 재고가 회사한테는 이제 손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업들은 머리가 아주 지근지근 아프겠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일단 쌓아놓고 일단 한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어떤 공감대가 이 업계에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DDR5 현물 가격의 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고, 앞서 그림으로 보셨을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한 10% 채 안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게 다시 작년 말처럼 4%대 초중반까지 떨어진다 이러면 사실 좀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HBM이 아직도 퀄테스트를 통과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이 비싼 HBM을 이제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범용 반도체, 즉 DDR4나 DDR5, 그다음에 낸드 이쪽에서 좀 돈을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제 2분기의 실적도 나올 때는 1분기 때만큼의 어떤 그런 좋은 성적을 또 거두기는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범용 반도체들 업황 별로 관계 없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의 HBM은 뭐 전체 지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가고 있고, 마진으로 따지면 거의 한 7, 80%를 HBM 하나로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사실 별 관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삼성은 마다하고 하이닉스로 몰리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근데 현물 가격 상황이 좀 이렇다 말씀드렸고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또 요 다음 기사로 이어서 보면 엔비디아가 그래서 삼성전자에 뭔가 조금 이제 약간 동아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 사진 보면 이게 이제 GDDR7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GPU,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 쪽에 좀 더 특화된 DDR, 그러니까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가 H20,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존의 중국 전용 칩이죠. 요게 자꾸 이제 미국에서 딴지를 거니까 새로운 형태의 또 중국 전용 칩을 좀 개발을 좀 완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엘 뭐라고 좀 이름이 붙어 있던데, 이 새로운 중국 전용 칩에는 HBM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HBM이 들어가서 성능이 자꾸 이제 높으니까 자꾸 미국에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HBM 안 넣겠다. 그럼 이제 HBM을 대체하면 다른 또 메모리, 그러니까 D램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낙점된 게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GDDR7인데요. 일단은 이게 좀 확정이 돼서 GDDR7이 들어가는 거는 확정이 됐고, 이게 들어가서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지금 만드는 회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3사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이제 이니셔티브를 줄 것이냐, 주도권을 줄 것이냐 아직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이 GDDR7이라는 D램이 성능이 물론 HBM보다는 못하지만 일단 단가가 훨씬 싸고요. HBM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중국 전용 칩에 들어갈 때 성능도 좀 떨어지더라도 그에 비해서는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GDDR7이 들어가기로 한 거고, 일단 이 GDDR7이 삼성전자한테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삼성이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요. 지금 뭐 3사가 다 만들긴 했는데 조금 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GDDR7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GDDR7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선발 효과 있고,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성능이 좀 제일 뭐 낫다 이런 평가들이 업계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이연령 비연령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평가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중국 전용 칩에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삼성전자의 GDDR7이 주도적으로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범용 쪽, GDDR5라든가 DDR5라든가 그다음에 낸드나 이쪽에서 삼성이 좀 어려움이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을 요걸로 좀 메꿀 수 있지 않겠냐. 워낙 중국 쪽의 칩 수요가 크기 때문에요.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좀 부정적인 기사와 뒤에 조금 긍정적일 수도 있는 기사, 이 두 가지 이 반도체 관련된 또 삼성전자 관련된 기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건설주 얘기를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에서 톱 기사로 올렸습니다. 이 건설주가요. 이게 우리가 뭐라 할까? 이게 이제 선입견이죠. 선입견이라든가 이 관성에 빠져 있을 때 참 놓치기 쉬운 이제 섹터가 이제 바로 올해는 건설주가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경기가 아직도 썩 좋다는 얘기가 별로 안 들리죠.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이런 얘기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건설주 뭐 요즘에 뭐 모멘텀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말 기점으로 현대건설이 작년 말에 이런 공시를 냈습니다. 우리 그동안의 적자 누적된 거 몇 년 동안 누적된 거 다 털어버릴 거야. 그래서 작년 말에 이 현대건설이 적자가 조 단위로 난 적이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었나요? 3분기 실적이었나요? 그랬으면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작년 말이었는데 그러나부터 그때부터 현대건설 주가가 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건설이 지금 이 표가 아마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이해하시기가 좋을 텐데 그때부터 저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연초 이후에 129%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보세요. 대우건설, DLENC, HDC, GS건설 이런 데 딴 데랑 비교하면 거의 뭐 최소 2배, 많게는 4배 이상의 5배 이상이죠. 5배. 5배에서 거의 6배에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좀 올 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현대건설이 그렇다는 거고요. 다른 건설사들도 좀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그럼 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싹 좋은 것도 아니고 건축비 계속 올라서 건설업체들 마진도 별로 없다고 그러던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열어보면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택 부문에서 원가율이 크게 좀 개선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게 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건설사들이 그 아파트를 짓다 보면 그 돈이 안 남는 이런 그 현장들도 꽤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현장들이 거의 다 이제 해소가 됐다고 그럽니다. 마치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였나요? 작년 1분기까지였나요? 그 조선 3사들, 조선사들 중에서도 이 그 거의 뭐 역마진으로 수주를 했었던 그런 물량들이 계속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수익성을 갉아먹으니까. 근데 그게 다 작년 상반기 기점으로 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되면서부터 이제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조선사들의 수익이 굉장히 좋아졌던 건데 마찬가지 현상이 이 건설주들한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지금 오래된 집들 뭐 다세대 빌라 이런 데들이 지금 몰려 있는 데들이 많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재개발 작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이 사업도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일감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앞서 현대건설의 주가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렇게 두드러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전 관련된 테마주,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로 좀 현대건설이 가장 먼저 좀 엮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 건설업체들 중에서 원전을 시적 시공한 경험이 있는 그런 건설사들. 현대건설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원전과도 관련돼서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현대건설의 주가가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서 이렇게 훨씬 더 우월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건설사들이 다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건 아니니 테니까요. 그럼 원전을 시공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건설사들 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노마진, 그러니까 적자가 나던,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던 그런 그 일감이 최소화되어 있는 그런 건설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회사들을 좀 잘 찾아보신다 그러면 넥스트 현대건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지금 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뭐 PBR 같은 거 보면 0.5배 전후밖에 안 되니까 아직 싸다고 볼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면 다른 어떤 건설주들은 그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은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전문은 킹달러 시대 떠오른 항공식품주. 쉽게 생각하면 고환율 때문에 고통받던 회사들이 이제는 저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돌아가면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좀 항공주 얘기를 좀 하는 건데요. 밑에 한번 표 한번 보시죠. 앞서 이제 뭐 건설주들 수익률 표를 보시다가 이걸 보시면 애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항공주들 최근에 한 1, 2년대 상황 보면 이 불과 최근 한 달 사이에 10% 가까이 대한항공이 올랐다. 많이 오른 겁니다. 이제 그만큼 항공주들이 많이 좀 주가가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대한항공 저렇고요. 나머지 항공사들도 한 5% 전후로 다 최근 한 달 사이 주가가 좀 소폭이지만 어쨌든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이 되면서 그러면 이 워낙 강세 수혜주가 있겠지. 그럼 그게 어딜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고환율 때문에 피해를 봤었던 고환율 때문에 뭔가 좀 이게 억눌려 있었던 그런 섹터들이 좀 뜨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항공주하고 그다음에 유틸리티주, 그다음에 식품주 뭐 이런 회사들이 좀 되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외화 부채가 많거나 또는 밖에서 뭔가를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물건을 수입할 때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그만큼 비용이 좀 줄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보게 되는 건데요. 항공주들 중에서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문제 이게 이제 다 해소가 됐죠. 아마 좀 저비용 항공사들의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메가 이 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항공주들은 뭔가 이제 좀 더 깔끔해지는 그런 모양새, 굉장히 좀 여러 개가 난립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가 좀 깔끔해지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항공주들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원화 강세 현상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꾸준히 한번 눈여겨 보실 만한 그런 좀 저평가된 그런 회사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밤사이에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조금 올라가는 흐름 보였고 뭐 어쨌든지 간에 휴장이었기 때문에 현물 시장은 멈춰 있었지만요. 선물 시장에서 3대 지수가 약 1% 정도 강세 보이고 있더라고요. 좀 이제 회복 탄력성이 많이 좋아진 느낌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때쯤 되면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덕이 예전만큼 먹히지 않는다는 걸 분명 알 텐데 왜 또 이번에 유예 결정을 이틀 만에 이렇게 뒤집은 걸까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 발표하기 전에 시장에서 관심이 온통 그 금리에 가 있었거든요.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4.5를 넘어서고 10년물이 3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5.0 이상에서 더 치고 갈 것 같은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시선을 좀 분산시킬 목적으로 다시 끄집어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시선이 전부 관세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래도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작용할 때는 조금 금리를 좀 떨어뜨리면서 이쪽으로 좀 수요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유럽연합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영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하고 지금 협상이 곧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된 게 없잖아요. 아마도 이 추세가 지속될 것 같으니까 좀 짜증스러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과시하는 일종의 계속 좀 표현하기 좀 뭐하냐면 관종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니들 압박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 유럽연합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한 번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짝 또 납작 엎드리는 그런 자세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래는 식으로 해가지고 통화를 했을 거고 그 결과 또 다시 유예하는 그런 제스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짓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결국 자기의 어떤 말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많이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은 시장이 또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발적인 또 어떤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게 또 과매수를 불러일으키고 그거 반작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또 항상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뭔가 이제 안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 빅스지수 사실 차트를 보자면 지난 4월에 비해서는 확실히 시장도 이제 내성이 좀 많이 생겼다. 그게 그냥 뭐 차트로도 그냥 보이더라고요. 우선 뭐 원달러 환율 얘기도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저가가 전거래일이 1,360.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뭐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데 이게 약달러를 고려를 하더라도 상당히 근 일주일 내에는 원화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일단 우리 내재적인 어떤 기초 체력에 의해 가지고 원화 강세가 나오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 유입되는 것 이상으로 엄청 강하게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증시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원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증시로 들어오는 어떤 속도가 좀 제한적인 거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내재적인 측면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재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게 결국은 원화의 강세를 갖다 촉발하게 됐던
뭔가를 보게 되면 또 관세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필이면 로이터발로 해가지고 우리 뭐 내부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누군가 워낙 약세에 좀 베팅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빠지는 속도 자체가 좀 과하게 빠지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지금 외국인들도 사실 쉽게 적응을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주 산업이 반도체하고 자동차인데 둘 다 노이즈가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제대로 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품목관세 25% 영향 때문에 실적 악화에 대한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대표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적극적으로 살 만큼의 볼륨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되려고 그러면 아예 환율이 원화가 1,350원 밑으로 강하게 떨어지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 가지고 세제 개편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상법 개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현행의 어떤 관행들을 갖다가 좀 완전히 좀 바꿔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들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5월 수급이 약간은 조금 더 외국인도 그렇지만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연기금이 또 5월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탈하는 흐름들이 강하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뭐 상황은 4월에 비해서는 저는 5월이 조금 더 겉보기에는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기금 판단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차익을 실현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자체를 갖다가 계속 키울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비중 조절해가면서 대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자꾸 주가 빠지면 연기금이 방어해줘야 돼 이런 식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또 주가 올라가는데 왜 팔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보시면 안 되는 게 연기금은 연기금에 맞게 기금 운용 차원에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가 아니라 우리 기업 가치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이게 돌아설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수익을 충분히 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차익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연기금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연기금의 그런 수급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그래도 안심이 되네요. 그냥 차익 실현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시장이 이번 주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우리 시간으로 29일 새벽 5시 20분경이죠.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또 여기에 따라서 좀 많이 주가가 향방이 갈릴 것 같은데 뭐 올해는 뭐 CES, GTC, 컴퓨텍스까지 워낙 뭐가 많았다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는 좀 부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살짝 지금 미리 흘려내는 느낌이 드는 게 컴퓨텍스 2025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그 H20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나갈 걸 지금 이제 못 팔게 됐잖아요. 그것만 해가지고 55억 달러 지금 뭐 손비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과연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주요 빅테크를 위시해가지고 상당 부분의 업체들이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관세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또 저사양 H20을 대신할 버전의 칩을 갖다 이제 곧 출시할 것처럼 이제 판매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해해가지고 최근에 또 중동발 뭐 수주 이슈나 이런 것들까지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생각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제시한다면 시장은 이거는 한 번 더 고점을 향해서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뭐 이제 그거는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가봐야지 되는 건데 결국 중요한 거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제 거기에 포커싱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숫자적인 그런 기대치는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실적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이 하반기 전망이 좀 더 훨씬 중요하게 보이는데 또 삼성 쪽에 애플과 관련해가지고 악재가 또 하나 있었잖아요. 스마트폰 계속해서 관세를 철회를 안 하고 있는데 유예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이익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보실까요? 전체 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아이폰이나 삼성폰을 제외하고는 쓸 수도 없는 데다가 최근에도 이제 기사화도 됐지만은 아이폰을 관세를 막고 차라리 판매하는 게 미국에다 공장 지어가지고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정교하게 어떤 플랜을 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좀 과욕을 부리는 것도 있고 좀 정교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욕심이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고 주관심이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익을 위하는 건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25% 관세인데도 압력에 눌려가지고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느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밸류체인 다 옮겨와야 되는데 미국 삼성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어떤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센티적인 노이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삼성폰이나 애플폰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지금 폰을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소비자들한테 비용이 전가가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 가가지고 물가 올리는 거 이상 더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는 그냥 노이즈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모토로라도 그렇고 뭐 삼성 뭐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 지금 미국에 생산 공장이 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들에게 돌아갈 그런 과금이 될 텐데 또 3,500달러까지 뭐 아이폰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이슈가 많은 것 같네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유리기판 관련해서 좋은 소식 하나 전해줬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순환매 앞으로 어떻게 돌 거라고 보실까요? 유리기판 위에 이제 붙이는 인터포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GPU하고 HBM의 일종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 이제 유리화된 제품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바로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이거는 사실 비용 절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자체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괜찮고 하기 때문에 실현은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좀 작은 회사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투자자라 하더라도 쉽게 이제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 유리기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기판은 본격 도입에 대해서 아직은 삼성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그 위에 장착하는 인터포저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비용 절감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의 측면, 그렇죠. 또 생각을 해보자면 뭐 HBM뿐만이 아니라 SKC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좀 SK 하이닉스 향의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잖아요. 상당히 좀 삼성전자가 여기에서도 SK 하이닉스를 추월할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럼 다음으로 2차 전지 어제 또 이렇게 반짝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생산 세액 공제라고 하죠. 이게 AMPC가 초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약간 예상을 깬 그런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새삼 이제 어제 좀 반응이 나왔던 거는 금요일 날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에 집중이 돼 있었다 보니까 크게 이제 부각이 못 됐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어저께 이제 살짝 좀 부각이 됐던 측면이 있고요, 뒤늦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사전지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번에 이제 감세 안에서 나왔던 AMPC가 원래 2031년까지 1년 그 줄어드는 걸 갖다 28년으로 줄인다는 루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그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구매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올해 마무리되는 20만 대 이상 판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상관도 없는 거니까 그 뒤에 건 필요 없고 앞에 것만 얘기하면 사실상 올해 마무리되는 그런 안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2035년까지 이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조차도 미국에서 막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쏠리다 보니까 최악의 어떤 그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그렇다고 해서 세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걸 말씀드리기에는 여전히 좀 유보적인 거는 뭐냐면 업종 자체가 업황이 그렇게 확 돌아선다는 분위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유럽 쪽에서의 어떤 성장은 중국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압적인, 좀 없애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식이든 그런 압박이 계속된다고 보면은 업황이 여기서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이키 컵형이 됐든 아니면 V자형이 됐든 업황이 확 돌아서는 그림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상반기는 좀 이런 그림으로 그냥 바닥에서 좀 다져지는 그런 L자형의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번 재료가 좀 턴어라운드의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까 했는데 또 아직까지는 그런 힘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장 오늘 이제 대선 관련해서도 크게 이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TV 토론의 마지막 제3차만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움직임들 좀 주목해야 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근데 대선 토론 이런 거 이제 2번 했잖아요. 근데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온 내용도 사실상 뻔한 얘기고 서로 약간의 입장 차이 정도만 있는 거지 그 안에서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를 집중 육성하겠느냐 그 내용도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뭐 AI 육성하겠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전력 원가 관련해 가지고 그린 에너지 부활 또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비중 강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글로벌 트렌드하고 맞물렸을 때 어느 쪽이 더 수혜를 볼 수 있을까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 쪽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결국 가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원자력에 대한 비중 강화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트렌드인 거고 AI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트렌드가 맞기는 한데 우리는 사실 칩도 미국의 빅테크 한 개 회사가 갖고 있는 것만도 국가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안 돼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그쪽을 맹신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지금 그나마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변화 가능성, 우리나라의 기업의 어떤 제자리 찾기, 주가의 기업 가치의 제자리 찾기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될 수 있고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쪽에서 공이 비슷한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라든지 또는 이제 그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아무리 상법 개정까지는 약간의 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 강화되는 뭐 밸류업이 됐던 기업 제자리 찾기라든지 이런 것이 됐던 간에 그런 쪽의 어떤 측면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게 세법이 됐든 아니면 정책이 됐든 어떻게 변화를 유도할 것인지 그런 쪽에 포커싱을 해보신다 그러면 이게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슈 소멸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조금 없지 않아 있겠고요. 이게 얼마나 좀 지속이 될지 그런 점들을 좀 특히나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조선주는 항상 순항을 하고 있죠. 또 밤사이에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약간 전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조선 약간 왕따시키기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바로 반사적인 수혜를 잇는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USTR을 통해 가지고 규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부터 우리 조선 주가는 반응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최근에 일본의 미쓰이가 됐든 또는 뭐 스웨덴 업체, 스페인 업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실제로 한국으로 발주처를 돌리고 있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제 한국조선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전히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1등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이 규제를 해주는 덕에 미국 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미국과 관련해서 노이즈를 좀 덜 불러일으키고 싶은 그 업체들, 해운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우리 거를 좀 쓴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것보다는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은 미국 해운의 어떤 부활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적 해운사를 갖고 싶어 하는 전략 상선단 구축을 하기 원하는 그 입장하고 또 미 해군의 군함 관련된 이슈가 있고 LNG 캐리어 관련돼 가지고 미국의 LNG 프로젝트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조선 사이클이 좀 빅 사이클이 새롭게 좀 시작되는 그림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는 계속해 가지고 좀 쌀 때 담아 놓으시라. 이번에도 조정을 생각보다 좀 받고 다시 또 반등을 주고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올라갈 때 계속 추격하시는 것보다는 좀 쌀 때 계속 담아 두시는 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셨고요. 오늘 저희 이렇게 해서 대담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용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 가득 들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계속해서 알찬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